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베리언트 프로파일링 in liquid biopsy with 레코카스라는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RPA 반응과 그리고 TTAG하고 그리고 크리스퍼 카스 12A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술을 이렇게 다 서로 결합을 해서 레코카스 어세이라는 이름의 그런 이제 진단법을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이 진단법을 이용해서 리퀴드 바이옵시에 포함된 암과 연관된 돌연변이를 가진 그런 cfDNA를 특이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로 이제 모델링 학습이 된 그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POC 플랫폼으로도 확장을 시킨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이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그 계기는 이제 기존의 cfDNA 기반의 돌연변이 진단 기술들은 그 복잡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 기술에서 접목시킨 TT하고와 크리스퍼카스 12A의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쓸 때 신호가 너무 약하다는 단점, 그리고 SMV 수준의 그 돌연변이를 잡아낼 수 있는 특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두 가지 기술을 합쳐서 먼저 첫 번째 튜브에서 RPA와 싱글 DNA 가이드를 이용하는 TT하고로 베리언트 DNA에만 특이적으로 닉을 만든 후에 이제 두 번째 튜브로 옮겨서 그 카스12가 이 닉이 생긴 베리언트 DNA만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음, 사중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사중 복합체가 형성되었을 때만 카스12의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형광신호 리포터들이 펀초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신호를 이용하여 바리언트와 와일드 타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ctDNA의 경우에는 cfDNA 즉 혈장의 이제 세포의 아포토시스나 이런 이제 세포의 아포토시스 같은 그런 원인에 의하여 이제 혈장을 떠도는 DNA들을 이제 cfDNA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ctDNA랑 셀프리 튜머 DNA 즉 튜머의 이제 어떤 종양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DNA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초기의 암 상태에서 이런 cfDNA 중에 오직 거의 1% 미만의 양만 극소량의 이 ctDNA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캔서에 대한 캔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ctDNA의 희소성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들은 이런 희소한 ctDNA를 어떻게 하면 잘 리치먼트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여 암의 징후를 이제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지, 그 조기에 알아낼 수 있을지를 좀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NGS, 뭐 드럼랩 PCR, 디지털 PCR 혹은 등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의 경우에는 좀 복잡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네, 좀 스케일을 확장하기 힘들다는 점, 또는 이제 카스12 알파를 카스12A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SMV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할 정도로 특이성이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TTA-하고를 단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을 할 수 없다는 점 등등의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 등장한 이 레코카스라는 거는 이러한 어, 특이성 한계와 신호 증폭 한계를 극복한 논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복잡도라는 문제도 이제 뒤에서 후술할 POC 플랫폼으로 확장함으로써 해결하였고요. 그래서 전체 가장 큰 그림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먼저 블러드 샘플, 리퀴드 바이옵시가 있을 때 그 리퀴드 바이옵시로부터 플라스마만 이렇게 분리해내고 혈청만 분리해낸 후에 이 혈청에서 이제 cfDNA를 추출해냅니다. 사실 여기까지 과정은 디스커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이제 기존의 방법에 의존해야 됩니다. 뭔가 이 논문의 특별한 점은 아니고 이 논문의 특별한 점은 이렇게 추출한 cfDNA를 분석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즉 레코카스 프로세스는 여기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원팟 RPA TT하고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출한 cfDNA를 중에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삼은 그러니까 이제 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고 싶은 그런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에 대한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먼저 RPA를 진행해 줍니다. 그럼 증폭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증폭된 상태에서 같은 튜브에서, 즉 원팟 이제 방법으로 베리언트 싱글 DNA를 가이드로 삼는 TT하고를 이용해서 이 베리언트 DNA에만
특이적으로 닉을 발생시켜 줍니다. 와일드 타입은 이 가이드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닉이 이 TT하고가 닉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과정을 거치면 베리언트 DNA만, 즉 이제 특정 뮤탄트 DNA의 경우에만 이제 닉이 발생되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튜브로 옮겨서 크리스퍼 카스 12A가 담겨 있는 이 리액션 튜브로 넘겨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리포터와 그리고 카스 12 그리고 CRRNA가 합쳐져 있는 RNP 상태의 이 복합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 CRRNA, 이 DNA 액티베이터라는 걸 또 넣어줍니다. 그럼 이 ssDNA 액티베이터가 CRRNA의 일부분과 결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이제 싱글 스트랜드의 그 DNA, 즉 닉이 발생된 DNA만 이 기존의 이 DNA 액티베이터 플러스 CRRNA 플러스 카스 12A 이 3중 복합체와 결합을 함으로써 4중 복합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이미 액티베이터가 이 CRRNA의 일부분과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복합체, RNP 복합체가 dsDNA 상태에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붙었잖아요. 타겟을 인식해서 이렇게 타겟을 인식했기 때문에 시스 클리비지와 함께 주변에 있는 비특이적인 트랜스 클리비지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펀처에 붙어있던 이 리포터를 잘라냄으로써 형광 신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이적으로 이 베리언트 DNA의 경우에는. 반면에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이 사중 그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 클리비지뿐만 아니라 트랜스 클리비지도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주변에 형광 신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결론은 이제 TT하고의 아주 특이적인 이 싱글 DNA 뮤탄트까지 잡아낼 수 있는 특이성을 이용해서 닉을 만든 거고 그 닉이 발생된 얘만 이제 그 크리스퍼 카스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형광 신호 이제 트랜스 클리비지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이 형광 신호의 증폭을 일으켜낸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을 개별적으로 사용했을 때 한계점을 극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원팟 리액션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크리스퍼 리액션을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실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부분에 있던 그 이제 TT하고 리액션 RPA와 TT하고 리액션이 함께 일어나는 원팟 리액션을 어떻게 할 수 이제 구현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TT하고의 가이드를 이제 싱글 가이드 DNA로 쓸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안티 스트랜드에도 이제 가이드가 붙도록 하여서 이제 두 개 다 모든 가닥에 대해서 이런 닉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 듀얼 가이드를 썼을 때, 즉 두 개의 가이드 DNA를 사용했을 때가 확실히 신호의 세기 자체는 더 높았어요. Y축을 보면은 싱글 가이드보다 이제 듀얼 가이드일 때 더 신호 세기가 높죠.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나 이제 닉을 발생시킨 이유는 베리언트와 이제 와일드 타입을 구별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뒤에 과정까지 진행을 시켰을 때 이 듀얼 가이드 DNA를 한 경우에는 이 뮤탄트가 있는 경우, 이 100% 초록색이 뮤탄트가 있는 경우고 빨간색이 뮤탄트가 아예 없는 경우인데 둘 다 시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뮤탄트가 없는 상태와 뮤탄트가 있는 상태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제 반면에 싱글 가이드는 이걸 잘 구분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사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안티스트랜드에 붙은 DNA 가이드가 향후 크리스퍼 리액션 튜브로 옮겨갔을 때, RNP와 함께 사중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비특이적, 이제, 화이트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형광 반응을, 트랜스 클리비지를 일으켜버린 거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결론은 이제 이러한 와일드 타입과 뮤탄트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듀얼 가이드 DNA를 이용했을 때는 연구자들은 후술할 모든 실험에서 싱글 가이드 DNA를 이용해서 어 이제 TTA 원팟 리액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TT하고 원팟 리액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이 그림입니다. 원팟으로 진행을 한다 했잖아요. RPA 과정과 그리고 악어에 의한 이제 닉 발생 과정을 그걸 어떻게 원팟으로 할 수 있었냐? 글리세롤의 농도를 달리해야 한 겁니다. 먼저 글리세롤이 좀 상대적으로 그래서 밀도가 높은 애들이 아래층에 깔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RPA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RPA와 같이 그냥 cfDNA로부터 이제 특정한 그 타겟 뮤탄트를 가지고 있는 얘들만 이렇게 증폭을 해내는 거예요. 실온에서, 실온 조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리세롤에 확산이 됩니다. 이 앰플리콘들이 이제 증폭된 얘들이 확산이 되어서 이 위층 용액에서 아고 리액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원리고요. 네, 이제 그러면 악어의 농도도 최적화를 시켜야겠죠. 당연하게도 악어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 0.2 마이크로몰랄 정도로 갈수록 0.1 초록색으로 갈수록 악어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형성 신호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어, 초록색이 이 악어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리액션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니킹이 잘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악어가 많았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살펴본 거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 사실 이 모든 실험에서 다 클라스 진에 대한 뮤탄트를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이 클라스, 와일드 타입 클라스의 경우에는 12번째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인데 그게 이제 암과 관련된 환자 중에 일부 집단은 아스파르트산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한 상태고 그 환자들이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클라스 유전자의 뮤테이션을 일단 프로파일링 하는 거고요. 아무튼 목적은 그렇고 이제 모든 실험들은 다 이 클라스 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본 거는 네, 클라스 WT, 즉 와일드 타입에 대해서 가이드를 넣었을 때 클리비지가 일어났고 네, 50%만 이제 돌연변이고 나머지 50%는 와일드 타입일 때 당연히 와일드 타입 가이드 DNA를 넣었을 때도 이제 클리비지가 일어나고 반대로 뮤테이션에 대한 가이드 DNA를 넣었을 때도 클리비지가 일어났죠. 둘 다 50%의 그 크로스진 DNA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클리비지가 둘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제 특이성을 살펴보기 위했던 겁니다. 네, 다음 그림은 이제 글리세롤의 농도를 최적화한 겁니다. 이제 이쪽에 그 글리세롤 농도를 조절을 한 건데, 농도가 낮았을 때, 즉 핑크색이 좀 낮았을 때고 10%가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핑크색, 즉 낮은 글리세롤 농도가 이제 이 아래층에 조성이 될 경우에는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성분들까지 확산이 되면서 RPA 컴포넌트의 방해에 의해서 이제 니킹이나 향후 이온수질 그런 크리스퍼 리액션이 좀 제대로 안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이 10%의 경우에는 또 더 낮아졌는데 오히려 10%보다 그건 오히려 이제 앰플리컨이 제대로 안 이동해서 그런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10%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향후의 실험들은 이걸 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 과정들이 모두 다 네, TT하고 그 리액션 튜브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로서 레커카스 어세이 자체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캐릭터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크게 센시티비리와 이제 센시티비리 그리고 스페시피시티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멀티플렉싱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센시티비리의 경우에는 실제와 같이 실제도 ctDNA가 cfDN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구자들도 똑같이 이 클래스 뮤테이션을 이제 클래스 와일드 타입 중에 일부분 네, 이 클래스 뮤테이션의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전체 이제 클래스 TCF DNA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서 형광색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0.01% 정도의 빈도로 굉장히 희소할 때에도 이 신호를 이제 0%일 때와 특이적으로 이제 구별되는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민감도가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아예 이거는 이제 희석된 상태의 클래스 뮤테이션에 대한 반응을 본 거고 이건 이제 반대로 클래스 뮤테이션이 있을 때 그걸 어느 정도로 농도가 낮을 때까지 잡아낼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희석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더니 해본 결과 이 아토몰럴 수준까지 신호가 좀 택맨 PCR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좀 잘 특이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되게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탈계 농도가 굉장히 낮을 때도요. 그러니까 이 민감도가 되게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리니어럴 리스폰스는 보이지 않았고 이런 논 리니어럴 리스폰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이제 퀀티피케이션 과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시피시티의 경우에도 이 대각선이 선명하게 보이죠. 이 대각선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스페시피시티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왜냐면 이제 각각의 가이드 DNA가 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G12A라는 뮤테이션이 있을 때 그 가이드가 있을 때만 이 클래스 G12 샘플에 대해서 반응이 보였잖아요. 형광이 발생했고, 나머지 가이드를 넣었을 때는 이 형광 신호가 타나지 않았죠. 와일드 타입을 넣었을 때는 이 G12A라는 뮤테이션에서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뮤테이션에 대한 가이드를 넣었을 때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죠. 형광 반응을.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스페시피시티, 즉 특이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플렉싱인데요. 다른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를 함께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의 튜브 내에서 니킹을 만들었고요. 세 개 타겟, 이 세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즉, TT하고는 세 개의 타겟에 대해서 모두 니킹을 하나의 튜브 내에서 만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니킹을 만든 얘들을 세 개의 튜브로 분배를 한 거예요. 그 각 튜브에는 이제 당연히 각 유전자 돌연변이를 잡아내는, 어, 크리스퍼 카스 복합체가 있었겠죠. 그래서 RNP가 있었을 거고 아무튼 걔네들을 이용해서 각각 이제 양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을 보면은 다 똑같이 제대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인 경우에서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그런 두 개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에서 파지티브 순서에 맞춰서 나오고 세 개가 있을 땐 당연히 세 개가 나오고 음성일 때는 음성이 나옵니다. 즉 이것도 사실은 스페시피시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싱한 그런 특이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그렇게 만든 레고카스 어세이를 이용해서 어떤 실험들을 진행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환자의 플라스마 샘플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한 거고요. 먼저 클라스 EGFR PIK3CA라는 이제 유전자의 여부를 진단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네, 변이가 없는 집단의 평균값에 변이가 없는 그런 와일드 타입 환자나 이런 와일드 타입 환자나 아니면 헬시 도너의 유전자로부터 이제 와일드 타입 중에 베리언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겁니다. 즉 이게 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각 타입 이 클래스마다 두 가지씩의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하나의 어세이에는 이제 가이드로서 와일드 타입에 대한 DNA 가이드를 넣어줘서 와일드 타입 그 뮤테이션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본 거고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튜브에는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뮤테이션 그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가이드를 넣어서 이 뮤테이션이 얼마나 플라스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척도 비율을 이제 와일드 타입 중에 얼마의 베리언트가 있는지를 이 형광세기를 토대로 그 상대적인 지표를 만들므로써 그게 이제 실제로 뮤테이션으로 판정된 환자와 와일드 타입으로 판정된 환자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본 겁니다. 이 와일드 타입과 헬시도너를 섞어서 이제 트레솔드를 만든 결과 이제 클래스 유전자에 대해서는 0.098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이제 세 가지 케이스의 뮤테이션을 가진 경우에서 모두 0.98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상대적 지표값을 보였습니다. 즉 뮤테이션 환자의 경우에는 이 와일드 타입이나 아니면 헬시 타입에 비해서 전체 그 전체 멀쩡한 cfDNA 중에 베리언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형광지표로서 설명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네, 좀 그게 유의하게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EGFR 그리고 PIK3CA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환자의 수가 한 명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두 명이나 대신에 그래도 신호 세기는 확실히 이제 헬시 도너에 대비 트레스홀드를 훨씬 넘는 값을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곡선을 만들어 보았을 때도 미태면적인 AUC 값이 되게 충분히 높게 0.972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로써 이제 제대로 뮤탄트를 진단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죠. 다음으로 이 앞의 실험이 그냥 이제 이미 알려진 환자들의 그런 이미 알려진 이제 뮤테이션이 이미 어떤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알려진 환자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좀 그냥 이미 환자가 있을 때 그 이미 환자의 어떠한 클래스 유전자의 SNV가 있는가 이걸 이제 알아본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지노타이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미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로부터 플라스마를 추출한 다음에 레커카스를 이용해서 크게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어, 이제
G12D, 뭐 G12V, G12A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의 뮤테이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환자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이제 총 18명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정답은 9명이 G12D라는 뮤테이션을 가지고 는 환자들이었고 5명이 G12V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레코카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지노타이핑을 진행했을 때 어, 일단 먼저 G12D의 경우에는 9명 중에 8명을 맞췄습니다. 이제 초록색 원들이 이 G12D에 대해서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 뮤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이드를 넣었을 때는 형광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적으로 잘 잡아냈다는 거겠죠. 특이적으로 이 G12D를. 마찬가지로 G12V를 이용했을 때는 5명 중에 4명을 맞췄습니다. 이 주황색이 이 파란색 영역에서만 즉 G12V 케이스에 대해서만 높은 그 트레솔드를 넘는 높은 값을 가지고 있죠. 네. G12A에 대해서도 좀 잘 구분을 했는데 약간 편차가 커서 약간 좀 논문에서 소외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였고요. 약간의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다 이런 식의. 네, 아무튼 핵심은 네, 이 와일드 타입 대비 베리언트의 레티오 이런 상대 지표를 이용해서 네, 지노타이핑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일드 타입은 다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근데 각각 다른 이 가이드에 대한 각각 다른 뮤테이션의 가이드를 넣어서 그 상대적인 비중을 토대로 이제 진단을 한 겁니다. 이 상대적 비중이 이런 트레솔드 값인 0.098보다 더 높은가 낮은가를 토대로 앞에서 이제 앞선 실험에서 좀 그런 이 트레솔드를 정했으니까 여기서는 그걸 이용해서 그냥 진단만 한 거죠. 그리고 이 와일드 타입에선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죠. 플로스캔트 시그널이. 왜냐면 와일드 타입의 cfDNA가 플라스마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 와일드 타입에 대한 가이드를 이용했을 땐 당연히 신호가 높게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가이드를 이용했을 때 신호들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그렇게까지 큰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이걸 변환한 이 그림들이 좀 중요합니다. F와 G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노타이핑까지 잘 마쳤습니다. 클라스 유전자에 대해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제 이렇게 만든 레코카스 어세이를 POC 다이그노스틱 플랫폼으로서 확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제한된 이제 그런 환경에서도 제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거고 좀 예후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네. 장치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핸드폰과 연결해서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는 건데, 이 특정 와일드 타입 을 넣었을 때 와일드 타입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 플라스마를 분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와일드 타입 가이드를 이용했으니까 신호가 세게 잡힐 거고 베렌드를 잡았을 때는 신호가 약하게 잡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 상대적인 비중을 이용해서 이 레티오를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이렇게 튜브가 필요한 거죠. 각 그 샘플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분석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이제 신호가 잡히는, 이제 형광색이가 잡히는 곳을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그 영역, 이제 면적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민감도에 대한 측면인데, 이제 타겟 DNA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POC 다이그노스틱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낮은 농도의 DNA까지 이렇게 꽤 괜찮은 수준의 형광색을 보였다라고 알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희석한 실험입니다. 그 클라스 뮤테이션 G12D의 희석 정도에 따른 변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01% 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신호를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임계값이 넘는다고만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그런 진단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똑같이 클라스 유전자에 대해서 해봤는데 각 세 가지 케이스의 뮤테이션에 대해서 모두 이제 헬시 도노 때 이제 와일드 타입 분의 베리언트 레티오보다 훨씬 더 유의하게 높은 값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트레스홀드가 따로 없죠. 네, 샘플이 아마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네, 여기에서 H 실험에서 진행을 한 거는, 네, 여기서는 이제 그 특이성을 진단을 한 거죠.
특이성, 그러니까 만약에 G12D의 가이드를 넣었을 때는 G12D에서만 신호를 보여야 될 거고 나머지 그 가이드를 넣은 나머지 그런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보여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했죠. 이 보라색의 경우가 G12D의 가이드를 넣었을 때 형광 반응인데 그때만 이 레티오가 확실히 높죠. 다른 그 얘들보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도 초록색 각각 초록색과 노란색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나머지 뮤테이션 경우들은 신호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특이성도 충분하고 민감도도 꽤 있다. 이걸 이제 POC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인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확장성도 좋다라는 거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고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먼저 이 연구는 이제 cfDNA를 추출하는 과정과 플라스마 세퍼레이션 과정을 사실 간소화하지 못했어요. 기존의 방법에 의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cfDNA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좀 난항을 겪는 그리고 좀 복잡도가 높은 희순 단백질을 떼어내는 과정 혹은 플라스마 세퍼레이션을 분리하는 과정에 플라스마를 이제 원심 분리를 통해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염이 된다던가 아니면 손상이 된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로 합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엄청 유용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이제 이렇게 POC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가 NGS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과연 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뭔가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에 가서 바로 진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과연 매일매일 혈장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암의 징후를 나타내는 조기에 담고 있는 그런 ctDNA가 있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빈도가 높아야 되는 뭔가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제언대로 이제 트리트먼트 리스폰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즉, 암 관련 뮤테이션의 여부 진단을 넘어서 뭔가 예후 관리 측면으로 좀 확장을 시킨다면 조금 더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한계점으로는 이제 VAF의 이제 베리언트 프리퀀시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진단의 기준으로 또 와일드 타입 대비 뮤테이션 레티오라는 그런 상대적인 지표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RPA 과정에서부터 만약에 이 WT가 와일드 타입이 좀 적게 잡혔다면은 아니죠. 좀 너무 그 와일드 타입 이제 아무튼 RPA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지표가 왜곡이 되면은 이제 실제로는 만약에 뮤테이션인데 WT에서 너무 높게 잡히고 뮤테이션에서는 RPA가 제대로 안 일어나서 애초에 이제 크리스퍼 리액션에 들어가는 그 앰플리콘 자체가 적어서 이 뮤테이션 값이 낮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실제로는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RPA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지표값이 되게 낮게 나와서 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어려울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민감도의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일 수도 있지만, 뭔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상대적인 지표를 이용했다는 점이 조금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다른 연구들에서 이런 상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절대적인 기준을 활용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